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오테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3월 2일부터 거국적으로 개국한 오테라 채널, 벌써 2번밖에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구독자가 지금 670여 명, 669명. 여러분이 670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또 방송했던 라이브 방송이 무려 조회수가 7,600회, 만 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우리 제작진들과 우리 강정수 박사님의 호수님이 워낙 진행을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 막 달아주시고, 이게 팩트가 맞느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 주식이 없느냐, 둘 다 주식을 사봐라, 테슬라는 타보긴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테슬라 이제 계속 타볼 거고요.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볼 거고, 주식도 제가 조금씩 매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댓글들, 팩트 체크나 궁금한 점들, 그런 거 올려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서, 그쵸? 업그레이드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저희만 주구장창 떠드는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저희가 또 확인하고 또 팩트 체크를 해보고 업그레이드해서 또 알려드리고 이런 방송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풀보다는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을 사라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같이 테슬라를 분석해보고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서 길게 펀더멘털적으로 시장이나 기업들을 좀 분석하는 그게 저희의 방송의 의도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 주시고 계속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이 왜 없냐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 하면, 제가 조금 공직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 그때 한참 사실은 테슬라가 2019년부터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좀 날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있었고,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테슬라는 얘기해서 제자들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수업 듣고 주식사라는 얘기인 줄 알고 샀다. 아이고.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맙다. 제가 공직 마치고 나서 그래도 한 10주 정도는 샀었죠. 이미 많이 너무 올라서 사기 싫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익을 내고 팔고, 요즘은 저도 다시 사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가끔 정기적으로 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몇 주만 사라. 오늘은 몇 주만 사둬라. 이렇게. 너의 돈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해야죠. 되게 중요한 포트폴리오고,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작해야죠. 저도 그러면은 좀 사겠습니다. 저는 사실 또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근데 미국 주식이니까 상관없겠다. 아니, 저는 글을 쓸 때, 제가 여러분 또 코어.미디어에서 그런 글을 쓰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10주를 사게 되면 아마 10주 있다고 테슬라 글을 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는 디스클로징이라고 해서, 기자들 같은 경우나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상 밝히는 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이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볼 만하다.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방송이 뭔가 믿을만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은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제가 칭찬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하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테슬라의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도 한번 4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4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오늘의 테슬라인데, 그럼요. 테슬라 내용이 쟤네 한 2-3번 하면은 미천 바닥나는 거 아니야?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꽤나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저희는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테슬라 주식을 이제 조금씩 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1,000만 원, 1억 이렇게 사진 않을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요 상황을,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경제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사서 이게 등락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리면 그걸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의 상황이나 기업의 상황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내가 이게 꼭 가야 돼 맹신하게 되는 경우도 조금 네, 있을 수 그런 게 있고 있죠. 하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저의 깜냥에 맞게 제 지갑 사정에 맞게 좀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벌써 14분이나 들어와서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거 저희 기록인데요? 3번밖에 안 했지만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가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지난 주말이었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었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둔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다시 또 나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도 2% 넘게 오르고 이러면서 테슬라가 3% 넘게 주가가 좀 인베스터 데이 하고 나서 눌렸는데 다시 조금 올라가면서 197달러 7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거의 2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자, 우리 시장은 또 요거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 좀 넘게 코스닥도 역시 이 2차전지 소재주 계속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무려 13% 넘게 올랐나?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2차전지 소재주들이 뭐 꼭 테슬라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티핑 포인트를 티핑 지나고 포인트가 지났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2차전지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에코프로 BM, LNF, 첨보 뭐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막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일단은 시장 정리를 할게요. 네네.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2026년 4사분기 기준으로 볼 때 끝났다고 봤을 때 4사분기가 2027년 정도 초반에 발표를 하겠죠. 네. 그때 실적 중심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뭐 1780달러 그리고 좋게 갈 경우는 580달러 정도 해서 170달러? 예. 178달러가 최악의 경우고 좋게는 588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대단히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메가팩에 대해서 한국에서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메가팩을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방송에서 목요일날 생방 라이브에서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테슬라가 새로운 프로덕션 프로세스 생산 공정을 발표했어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즉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우리는 코스트를 갖다가 프로덕션 코스트를 50% 낮추겠다. 여기에 약 30%가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생산 과정을 통해서. 네, 나머지는 뭐 배터리라든지 리튬 부분에서의 어떤 절약을 하겠다, 원가를 낮추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메가팩이라는 거. 좋습니다. 지난주에 강정수 박사님이 메가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한 시간을 통으로 써서 설명을 해야지. 네. 안 그러면은 뭐 10분, 20분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가팩. 네, 한번 메가팩이 어느 흐름을 갖고 있는지 뭡니까, 도대체? 우선은 그림을 좀 보죠. 그래서 네, 그럴까요? 메가팩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라고도 얘기하고 사실은 재무제표에는 에너지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냐 보면은 작년 4사분기에 13억 달러의 매출을 이뤄냈고 이것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90% 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13억 달러면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5.4%를 차지하는 겁니다. 와. 결코 작게 차지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매출이 아니라 이 스토리지에 적용된 거. 그러니까 즉 얼마만큼 그 메가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파워월이라든지 파워팩이라든지 메가팩 이 세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구별은 좀 이따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설치된 비용을 보면은 지금 작년 4, 4분기 때 대단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1년 4, 4분기랑 비교하면 978에서 2461로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3, 4분기 때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 이제 에너지 비즈니스가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일론 머스크 쪽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말이에요. 즉 이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디맨드는 우리의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열심히 증설하고 공급을 많이 하면은 훨씬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에 의한 지원비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대단히 마진율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가팩으로 대변되는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는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많은, 그래서 테슬라가 서플라이를 높여놓으면 높여낼수록 여기에서는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진출하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가 파워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파워월인데요. 파워월. 가정집에서 일반 가구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솔라 에너지 패널을 깔면은 태양광 패널을 깔면은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 시간에 생산했던 전기를 보통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전력에 팔아서 다시 그것을 사서 쓰는 형식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 이르려면은 유럽 방식이라면 일론 머스크는 그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생산을 대규모 공장 단위 그러니까 규모에서도 만들지만 가정 단위 하우스홀드 차원에서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 파워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것은 그날 낮에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가 저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저녁에 저것이 난방이라든지 요리할 때 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파워월이라고 한다. 파워담. 그다음에 이것을 파워팩이라 그래요. 파워팩. 이건 뭐냐면 소마을 단지. 조그만 마을 규모에서 태양광의 에너지인 거를 집집마다 파워월 사지 말고 저렇게 파워팩에다가 한 저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마을에, 그러니까 20가구 빌리지에. 정도, 20가구 하우스홀드. 미국에는 이제 서버반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주변부 이런 도시들이 이 도시 외곽에 이런 주택지들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중간중간에 저렇게 설치해 가지고 저 마을에서 생산된 거를 저기다 저장해서 저 마을에서 쓰는 거를 파워팩.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에 테슬라가 했던 것들이에요. 네. 요거 정도 좀 하면서 사람들이 뭐 저런 짜친 거에서 돈 버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것을 발전시킨 저것이 지금 이제 기본 건데 메가팩이라는 이게 거예요. 메가팩입니까? 이게 메가팩이고 이 메가팩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대규모로 들어가고 뭐 이런 지금 메가팩 그림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게요. 크기가 이런 건 뭐냐면 테슬라가 호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저장 메가팩을 단지를 설치하는 거를 호주 정부로부터 따낸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가 있다든지 네. 대규모 솔라 패널, 그러니까 이 태양광 패널이 단지가 있으면 거기서도 에너지가 저장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저런 메가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테슬라의 메가팩이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도 좋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이거 그림 보세요. 이것이 요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한 메가팩에 대해서 나온 거죠. 2015년부터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파워팩, 파워월드 사업을 하고. 근데 메가팩이 언제 처음 나왔냐,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모델 3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19년에 나온 거죠. 2019년에 네, 메가팩이 나오고 파워월드 업그레이드되면서 메가팩 2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16기가 와트까지 지금 저장을 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상태가 지금 된 거고 이게 2021년, 2022년 상황이고 이 메가팩 2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메가팩 2가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2023년 더 커질 건데 이거를 2016년 대비 매년 65%까지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 앞으로 갈 시장, 즉 전체 에너지 비즈니스 시장으로 치면은 우리는 we are here.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아주 낮게 성장한 거고 앞으로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그 일론 머스크가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스타링크거든요. 네네. 위성으로 인터넷 하는 것 네. 이것이 어떤 사업적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데 메가팩은 제도적으로 잘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재생에너지 부분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이념적 논쟁에 빠져 있으면서 원자력이냐 재생이냐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붐이 안 느껴지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는 태양광에서 슈퍼 파워 네이션이 되겠다. 즉 중국을 이기겠다. 중국이 워낙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을 이기겠다는 국가적인 선언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조금, 즉 반은 전기차나 이런 데 든다면은 반은 재생에너지에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유럽은 이미 특히 이미 재생에너지로 많이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계기를 통해서 이게 모멘텀이 돼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국의 재생에너지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일종의 이것도 일개 전기차처럼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발전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저장장치에 저장장치가 있지 않으면 재생장치는 균등한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 많이 불 때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그쵸. 바람이 없는 날은 그다음에 낮 시간에 아무래도 그리고 여름에 예를 들면 겨울에도 많이 생산되지만 낮 시간에 에너지가 많이 생산됐는데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간은 밤 시간이라는 거고 공장에서는 또 낮 시간이죠. 그쵸. 근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전기의 이 균일성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시간의 변동에도 이런 와트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완충시켜주고 레버리지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지 사업인데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이 스토리지 사업에는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었죠. 파워월 처음 팔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집에 하나 사고 네. 테슬라 에너지 집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충전하는 충전할 거. 때. 그러니까 자동차 충전도 집에서 그냥 태양광으로 해라 이런 뭔가 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때 썼던 초기 개념이었다라면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메가팩은 하나의 산업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그쵸. 그러니까 개념으로 메가팩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비즈니스는 여러분 재무제표 보실 때 꼭 보셔야 된다. 제가 오늘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4, 4분기 그 실적 발표하기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지금 테슬라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가 보면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FSD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유독 없는 항목이 뭐였냐면은 에너지 비즈니스예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비즈니스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 그러면 너는 가이던스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주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큰 변수는 아니지만 작은 변수라도 중요한 변수는 고려해 줘야 되는 모멘텀이 거거든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 메가팩 비즈니스 즉 에너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뉴스를 볼 때도 메가팩이 이번에 테슬라가 호주에서 가장 큰 정부의 계약을 따냈더라. 네. 뭐 한국에서 따냈더라, 일본에서 따냈더라, 일본에서도 심지어는 따냈어요. 일본에서 따내고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대규모로 따냈더라. 너바다 사막에서 뭐 엄청난 뭐 메가팩 사업을 따냈더라 해서 메가팩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정기적으로 좀 챙겨 보시면 훨씬 더 테슬라가 얼마나 탄탄하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가져가면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개별적으로 다 비즈니스를 풀고 있는지 네. 사실 이건 아마존이 잘하는데 이건 다음번에 아마존 설명할 때 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 의한 이 층층 레이어에 따른 비즈니스 부분들을 어떻게 잘하는 대표적으로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아마존 웹 서비스죠. 클라우드가 거기에서 생긴 거잖아요. 네. 정말 짠돌이 제 베조스가 왜냐하면 이커머스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는 서버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10대 필요할 거고 네. 보통 때는 서버 2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접자가 많아지는 뭐 선물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막 이렇게 많아지니까 서버를 크게 블랙 증설했는데 프라이데이나. 나머지 시간에 얘들이 8대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조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놀릴 수가 있냐.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건지 좀 생각해 보자.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없는 동안 우리 안 쓰는 동안 남들 대여시켜 주자.
그런 개념이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안 쓸 때 대여하자. 그래서 놀리지 말자. 네, 놀리지 말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first customer가 되고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소비자를 우리가 너네 first customer 돼주고 the best customer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네가 이걸 안고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봐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마존.com 즉 물건을 파는 닷컴도 똑같은 레고도 훨씬 더 많은 서버를 쓸 수가 있고 또는 동일한 서버를 더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서버는 원래 모든 비즈니스의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들어가야 될 버티컬 요소인데 이거를 비즈니스화한 거거든요. 또는 아마존의 창고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 창고도 어떻게 했냐면은 왜 창고가 100% 안 쓰고 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저 10% 노네? 저거 대여해 주자. 그게 뭐냐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FBA라고 하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즉 그게 이제 깃발이 표시가 되는데요. 내가 아마존에 물건을 그 아마존닷컴에서 물건을 파는 서드 파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의 창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아마존은 여러분 반반이에요. 아마존 직원들 MD가 사가지고 물건을 파는 양이 반이고 서드 파티인 제3자들이 그러니까 강정수 같은 사람들이 물건 파는 게 반이거든요. 그럼 주로 이 풀필먼트는 누가 썼었냐면은 아마존 자사니까 자기 MD들이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아마존 풀필먼트 즉 창고에 강정수가 내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FBA 서비스를 쓰면은 저의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럼 배송도 아마존이 해주겠죠. 그러면 아마존은 배송이 빠른 걸로 유명하고 안정적으로 빨리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워낙 배송이 빠른 나라니까 여러분 배송 빠른 거가 대단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저 같은 경우 유럽에서 한 12년 살았었는데 막판에 한 3년 정도 아마존 이 프라임 서비스 여기 한국으로 치면 와우 서비스를 이용했었어요. 그때 그 전에 배송은요. 나흘 걸리고 5일 걸리는 게 평균이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느리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배송은 4일에서 5일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마존 프라임을 시작하면서 아마존 말고 닷컴 말고 프라임을 시작하면서 이틀 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것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 풀필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서드 파티가 마찬가지로 이틀 만에 배송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면서 아마존의 서버를 그러니까 놀리지 않아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던 것처럼 아마존의 창고를 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이런 식으로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고 비즈니스도 있어야 되고 서버 비즈니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인테그레이션 시킨 다음에 요거 각각을 비즈니스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대단히 뛰어난 경영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영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것에 구성하는 요소였던 차징하는 거, 우리 이거 차징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이제 갈게.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했어.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테슬라 자동차 충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지 말고 가정집에 있는 에너지 소모 다 해. 이거 되게 필요하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미국에 있는 전력 그러니까 전력의 그 송전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는 생산이 있고 송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판매하고 송전하는 회사가 전기를 안 사가 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그래? 그러면 뭐 비싸주게 안 사간다면 이거 너네가 써. 너네가 생산한 건 너네가 써. 그러려고 했더니 생산하자마자 저장해 줄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워팩 사업을 하고 메가팩 사업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에서 대형 에너지 생산 그 재생에너지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만드는 그 플랜트가 생기면 공장 규모의 어떠한 풍력 발전이나 태양력 발전이 생기면 테슬라를 먼저 찾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테슬라가 메가팩 비즈니스를 키워왔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티핑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네. 전기차만 쓴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거 아니죠. 전기차에 들어갈 에너지원도 친환경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또 지금 각국 정부에서 꼭 2030 뭐 넷제로라든지 뭐 이런 것 또는 지구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인들에 의해서 재생에너지의 전환들은 되게 빨라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있어요. 돈 벌면 막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면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도 함께 커지게 돼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흐름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산업에서는 테슬라가 앞서고 마켓 있다?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다 이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뭐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축소 감축법안이 예를 들면 통과되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메가팩에도 보조금이 들어오지만 메가팩 사업은 보조금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산업 섹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파이가 전체적으로 네.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커지길 바라셔야 돼요. 재생에너지 산업이 커지면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테슬라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신재생 에너지 어쨌든 계속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걸 많이 뭐 미국에서 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효율을 어쨌든 따져야 되잖아요. 기존의 뭐 석유나 석탄 발전 그 비용과 들어가는 돈과 그거 대비 에너지를 쓰는 것과 아니면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뭔가 만들어낼 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정보인 거죠. 잘못된 정보인가요? 그러니까 그 낡은 정보고 오래된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 패널의 그 가격 인하폭은 대단히 진짜 수직 하강하고 하강하고 있고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뉴스 봤을 때는 미국 뉴스 봤을 때는 네. 미국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최소한 이제는 90%까지 왔다. 90%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에 90%의 비용만 들면은 동일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싸니까 환경에도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의 생산 비용의 90%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점들은 여러분 단점이 있다라는 거에 목매면 안 돼요. 기술은 오류를 극복하면서 기술은 진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너지는 지금까지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원이었어요. 자원. 그쵸. 자원은 기술로서 효율적으로 파낼 수는 있고 깊게 파낼 수 있고 깊이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정제해낼 수 있고 리파이닝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추가적인 기술이지 이 흔히 말하는 로우 마테리얼은 원석은 그냥 그쵸. 원자재는 그냥 있는 있는 거예요. 걸 이거는 가져오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풍광하고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은 테크놀로지예요. 이걸 채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테크놀로지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게 돼 있고 그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은 가격은 저렴하게 돼 있고 다운되고.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 디플로이먼트 하게 돼 있고 활용하고. 디플로이먼트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규모의 경제 생기니까 또 가격이 다운되고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카메라도 계속해서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쵸. 노트북도 계속 가격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386 컴퓨터가 여러분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그 상상을 300만 원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도 저는 이제는 저렴해지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점 적용폭이 커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테크놀로지 기본 속성이다. 그래서 에너지 as a technology. 에너지를 테크놀로지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거를 일찌감치 가졌던 게 일론 머스크고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 부분 그 메가팩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지금 이 메가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베스터데이에 있었던 차징 서킷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즉 30불만 내면은 밤 시간에는 무제한 충전이 가능한 거. 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가 가격이 낮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미국도 아침 시간하고 점심 시간을 전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전기주차 충전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충전 가격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사람들 많이 쓸 때가 가장 비싸요. 비싸겠죠. 또 에너지가 생산되는 시기에 있어서 많이 생산될 때는 좀 저렴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어딘가에서 $30보다 더 싸갖고 온 걸 사가지고 와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팔기 위해선 중간에 잠깐 저장해 놓을 때
이것이 안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정해 둘 거고 때를.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월 $30짜리 차징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건 메가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기초도 되고 이것 자체가 돈을 벌고 있고 이것 자체가 규모의 경제고 여기에서 이제야 자기네들은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테슬라 자체는 뭐예요? 테슬라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테슬라 is an electricity retailer. 우리는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한전 되겠다라는 거예요. 차도 팔면서 차도 한전처럼 팔면서 전기도 팔고 우리 다음번에 얘기했지만 인터넷망도 팔고 이러한 부분에서 그 인테그레이션 즉 차가 굴러감에 있어서 충전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시키고 그 각 구성 요소를 갖다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화 하겠다. 이건 아마존이 획득했던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전략을 테슬라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기아차가 우리 갑자기 이제 비전 발표하는데 내년부터 전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믿겨지지 않아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자, 그럼 말씀을 딱 정리를 살짝 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파워월로 시작을 해서 네. 자체적인 그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집에 하나씩 만들던 파워월이 조금 더 커져서 파워팩. 마을 단위로 파워팩이 됐고 네. 그게 또 이제 더 규모가 커지고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메가팩이 됐고 메가팩 2까지 나왔죠. 메가팩 2 버전까지 나왔고 네. 계속해서 요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테슬라는 전기를 파는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친환경 차인 전기차에 충전시키고 다른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네. 그런 전기를 팔면서 돈을 더 벌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여기서 계속 떼돈을 벌고 있던 즉 이렇게 작은 아까 말했던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저점에 있는데 우리 지난 4분기 때만 $13억 벌었어. 우리나라 여러분 1조입니다. 1조. 그렇죠. 1조를 테슬라가 4분기에만 매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시장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1년 전 동기간 대비 90%의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테슬라가 말했던 대로 계속해서 2023년에도 성장하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테슬라가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구나. 이게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스로가 우린 전기회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FSD라든지 아직까지 스타링크는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그건 한꺼번에 좀 돈 벌 거라고 스타링크에 대해서 다음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스타링크는 정말 또 중요한 다음 편에 예약 스타링크.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그 자체로서 강력한 파워인지.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 이것의 진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쵸. 나타났고 확인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러시아가 그래서 열을 되게 받아 있어요. 이 스타링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의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테슬라에게 어떻게 큰 돈다발을 안겨줄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또 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냐면 스페이스X가 없으면 불가능했거든요. 그쵸. 이렇게 많이 하루에 다 연결되어 일주일에 10몇 개씩을 갖다가 스타링크용 인공위성을 띄운다라는 것은 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 로켓 추진체 스페이스X의 핵심은 쏘고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돌아오죠. 재활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루에도 그냥 수십 개씩 지금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비즈니스 스페이스X와 스페이스X는 물론 빠르면 올해 상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야 될 주식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페이스X.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이 연관성들은 얼마나 두터운가, 비즈니스적인 연관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X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X가 얼마나 그 이제 상장에 이제 진짜 초일기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때 이 스타링크를 갖다가 어떻게 공동으로 마케팅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100%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뭐 메가팩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에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투자자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팬덤에 의한 프라이빗 투자자가 많은 데는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덤들은 예를 들자면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매개를 통해서 같이 팬덤이 형성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덤에 베이스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부양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스페이스X가 따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카카오가 자꾸 막 자회사를 상장하고 계열사를 상장하면서 그런 주가 반영되는 게 약간 희석되는 느낌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카카오는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주 나쁜 짓 한 거고요. 나쁜 짓 한 거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하고 그 테슬라는 처음부터 물적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처음부터 되어 있지 처음부터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스페이스X에 대한 예를 들려면은 테슬라로 번 돈 가지고 스페이스X에다가 야 너네 이거 갖고 좀 R&D 좀 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대로 자본을 투자를 받았고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CEO만 같을 뿐이에요. CEO만 같을 뿐이지 전혀 그리고 최대 주주가 같을 뿐이지 전혀 어떤 인적인 연관성이라든지 물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뭐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는 정말 나쁜 짓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그렇죠.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찢어내면 카카오는 또 어떻게 해요? 카카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갑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데에서 그런 간편 결제는 네이버도 그건 결정적인 한계죠. 네이버는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은 안 하고 있지만 네이버 페이가 모 회사가 있으니까 한 발짝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 좀 스웨덴에서 만든 카르나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간편 결제라든지 네. 다른 데 보면은 간편 결제에서 택시도 불러요. 간편 결제에서 병원도 예약해요. 근데 그런 서비스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간편 결제에서 이커머스도 해요. 통합시킬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에서 생일 있으면 선물하잖아요. 네. 카카오페이는 왜 안 해요? 카카오페이는 그 독립적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을 물적 분할을 했으면 확실하게 서비스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경쟁을 서로를 넘나들게 해줘야 되는데 체제 주주는 또 카카오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00% 이건 샜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카카오의 물적 분할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이런 것에 테슬라의 주가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니죠. 연동돼 있다는 거야. 팬덤에 의해서 상관관계는 네. 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죠. 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막 그럴 일은 가능성이 적다. 네. 아니,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올라갈 것이다 오히려. 네네네. 라고 보시는 네네네.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벌써 저희가 이렇게 박사님이랑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사이에 62명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62명이 지금 오늘 최고 신기록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여기다 막 남겨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점 있으신 메가팩에 대해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은 아니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다른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주시면 답해드릴게요. 지금 댓글은 대부분 다 응원의 메시지니까요. 그러니까요. 행복한 인생님이 영상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상현박님이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랍니다. 네네네. 부사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좋소. 행복한 인생님이 질문 주셨어요. 상장 시 테슬라 주주에게 우선 배정권 준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 네. 뭐 스페이스X. 이런 거는 이제 서비스겠죠. 그렇죠. 네. 주주 이런 친화적인 건 저도 정책.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 메가팩 이야기를 했으니까 메가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죠.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진리고 대세고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신재생 에너지 준비한다니까 그렇죠? 네, 석유를 그렇게 뽑아내는 회사도 나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대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테슬라의 이 메가팩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주가에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가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메가팩도
테슬라가 그린 그림 많아요. We are here. 우리 여기 있어. 이제 이렇게 많이 매출 13억 4분기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바닥이야. 왜? 이거 앞으로 더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제이컵 그릴 거거든.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시장 넘버 원이야.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같이 가. 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테슬라의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자율주행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건 당장 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경쟁에서 흔들리지 않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분석함에 있어서 이 에너지 비즈니스의 성장률을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 메가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정수 박사님이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중요하게 다른 부분보다 오히려 메가 에너지 사업, 메가팩이 어느 정도 에너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는지,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정수 박사님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지켜봐 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65분이나 또 늘어났습니다. 65분 시청하고 계신데 저희 오테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바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강정수 박사님과 제가 아는 선에서 빠른 검색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부분에 테슬라에서 메가팩에 대해서 에너지 비즈니스를 강조를 해주셨고 저희는 또 내일은 한번 뭐 테슬라 이야기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요즘에 또 가장 시장에서 핫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챗 GPT. 네.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내일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살짝 맛배기로만 한번 들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또 원고도 제 출판사에서 넘겼고 책. GPT 생성 AI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거는 아이폰의 발명하고 유사한 수준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아이폰 하나가 거대한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면서 세계 경제 질서를 많은 부분 바꿨잖아요. 이런 빅테크 산업들이 선두 기업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유사한 큰 대형 역사적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챗 GPT를 비롯한 흔히 말하는 제너러티브 AI, 생성 AI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시장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검색 서비스에서는 또 어떠한 시장 변화를 가져올지 철옹성 같았던 구글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메가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고 내일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 GPT 궁금하신 분들 내일 저희 또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테라는 매일매일 5시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또 돈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되죠? 초대구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아유, 목이 메네요.